만약 내가 아내라면,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직접 드린 여자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창백한 손끝이 떨렸다. 미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49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피부는 투명할 만큼 하얗고 섬세했다. 어렸을 때부터 햇빛을 오래 쬐면 두드러기가 올랐고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곤 했다. 선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그 긴 병명이 그녀의 인생을 규정했다. 의사는 숨을 둘 때 그녀에게 말했다. 자궁벽이 약합니다. 임신은 매우 어렵고 설령 임신이 되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미지는 결혼을 포기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교 3학년 봄 경영학과의 준혁을 만났다. 키 185cm의 단단한 어깨, 무뚝뚝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가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소년처럼 순수한 표정이 됐다. 준혁은 미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집요하게 다가왔다. 도서관에서, 학생 식당에서, 그리고 강의실 앞에서. 저랑 커피 한 잔 할래요? 그의 청은 언제나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미진이 거절해도 준혁은 다음 날 또 나타났다.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좋아했다. 외모뿐 아니라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성격도 좋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오직 미진만 보였다. 준혁의 끈질긴 구애에 미진은 준혁을 허락했고 어느덧 두 사람은 캠퍼스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미진은 준혁의 6번째 고백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캠퍼스 뒤편 벤치, 봄볕이 따스했던 그 오후였다.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병에 대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다. 준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아이가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미지는 울었다. 24살 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몸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졸업 후 취직한 준혁은 부모님께 미진을 소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준혁의 집은 30평대 아파트였다. 준혁의 아버지는 중견 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어서 와요. 어머니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풍성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어머니는 미진의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며 물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곳이라도? 미진은 깜짝 놀란 준혁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자신의 병에 대해 솔직히 말했다. 저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 아들이 왜 하필 당신 같은.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짓이니?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그날 준혁은 부모님과 크게 싸웠고 집을 나왔다. 미지는 차 안에서 울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니까. 준혁은 결혼을 서둘렀고 미진과 미진의 부모님은 기쁘기도 슬프기도
복잡한 감정이었다. 결혼식은 미진의 부모님과 친척들만 참석한 작은 예식장에서 치러졌다. 준혁의 부모는 끝까지 오지 않았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준혁이 마련한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경기도 분당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그러나 결혼 한 달 후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준혁이 집에 없을 때를 골라 찾아왔다. 이혼해. 그래야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미지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얇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이런 일이 석 달간 지속됐다. 준혁이 사실을 알고 부모님께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한 뒤에야 시어머니의 방문이 멈췄다. 세월이 흘렀다. 준혁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미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집에서 일했다. 아이 없는 삶은 처음 생각보다 평온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남한산성을 산책했고 분당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준혁은 변함없이 미진을 사랑했다. 그녀가 감기만 걸려도 회사를 조퇴하고 달려왔고 그녀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오기 위해 멀리까지 가곤 했다. 미진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에는 언제나 빚진 듯한 마음이 따라왔다. 준혁이 부모님과 인연을 끊게 만든 것,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미진의 몸은 더 약해졌다. 부부관계는 점점 힘들어졌다. 준혁의 것을 받아내는 일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원래도 체격이 좋았고 그건 역시 컸다. 젊었을 때는 참을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관계 후에는 며칠씩 통증이 이어졌고 가끔 출혈도 있었다. 미지는 준혁에게 말하지 못했다. 준혁은 눈치챘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의 거리가 생겼다. 관계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가까이 멀어졌다. 미지는 준혁이 혼자 샤워실에서 자위하는 소리를 들었다. 늦은 밤 물소리와 함께 새어나오는 그의 억눌린 신음. 미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젊고 건강한 남자가 자신 때문에 욕구를 억누르며 살고 있다니. 여보, 당신. 가끔 밖에서 해소해도 돼요. 어느 날 저녁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외에는 생각해 본 적 없어. 하지만 절대 안 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화를 내는 듯 했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미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밤마다 미지는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옛날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대를 잇지 못하는 아내가 시바지를 드렸던 것처럼. 아니, 시바지가 아니라 준혁의 욕구를 해소해줄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미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준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모르게 해야 한다. 미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가사 도우미 간병인, 입주 도우미. 그리고 한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보다가 한 여성에게 눈이 멈췄다. 이름은 수아. 나이는 36. 3살짜리 딸을 키우는 미혼모였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평범하지만 정돈된 인상이었다. 미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수아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아의 인사는 공손했다. 그녀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사라졌고 수아는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다. 지금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입주 자리를 찾고 있어요.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좋겠고요. 미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건강이 안 좋아 남편과 관계가 어렵다는 것,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그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수아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분과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남편은 모르게 할 거예요.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 그가 모르게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급여는 얼마나? 월 400만 원. 그리고 아이 양육비 별도로 100만 원. 수아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지금 수입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다. 편의점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400만 원이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어린이집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아의 대답은 단호했다. 미지는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준혁을 위한 일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일주일 후 미지는 준혁에게 말했다. 여보, 가사 도우미를 구하려고 해요. 요즘 내가 집안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준혁은 즉시 동의했다. 그래. 진작 구했어야 했어. 당신이 무리하는 거 보기 싫었어. 그의 순수한 눈빛이 미진을 찔렀다. 며칠 후 수아가 3살 딸 예린이와 함께 집에 들어왔다. 분당의 오피스텔에서 판교의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한 지 5년째였다. 방이 4개라 수아와 예린이 쓸 방도 충분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아의 인사를 받으며 준혁은 환하게 웃었다. 수고해 주세요. 우리 아내 좀 편하게 해주세요. 예린이는 수줍게 준혁을 쳐다보았다. 준혁은 아이를 보자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안녕, 예린아. 삼촌이야. 아이 없는 삶을 살아온 준혁에게 집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수아는 일을 잘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됐다. 미지는 실제로도 편해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미지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금요일 저녁 미지는 준혁에게 제안했다. 여보, 수아 씨 환영 겸 집들이 파티하는 게 어때요? 준혁은 좋다고 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졌다.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맥주까지. 준혁은 술이 약했다. 소주 반 병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풀렸다. 미지는 계속 잔을 채웠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많이 드세요. 수아도 분위기에 맞춰 술을 조금 마셔주었다. 밤 10시가 넘어 준혁은 소파에 쓰러졌다. 머리 아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미지는 준혁을 침실로 옮기고 옷을 벗겼다. 그리고 수아를 불렀다. 부탁드려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들어갔다. 미진은 거실에 남았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30분이 지났다. 미진은 침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볼까 망설였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40분쯤 지나 수아가 나왔다. 끝났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미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미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제 내가 많이 취했나 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준혁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2번 정도 반복됐다. 미지는 매번 자연스럽게 준혁에게 술을 권했고 그가 의식을 잃으면 수아를 보냈다. 준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요즘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 몸이 가벼워. 수아 씨가 해주는 밥이 좋은가 봐. 미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혁의 밝아진 얼굴을 보면 이게 맞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석 달째 접어들 무렵 미지는 수아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다. 처음에는 단지 의무를 수행하는 듯 했던 수아가 이제는 준혁을 보는 눈빛이 다르다.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과 예린이가 공원에 나간 사이 미지는 수아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수아는 빨래를 개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잖아요. 수아 씨, 혹시 미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혹시 제가 감정이 생긴 것 같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제가 살면서 만난 남자들과는 다르세요. 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고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미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이었다. 준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다. 그날 밤 미지는 계획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준혁의 밝은 얼굴을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요즘 회사에서도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집에서도 여유로웠다. 예린이를 무척 예뻐했고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넉 달째, 5달째. 시간이 흐르며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네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다.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예린이는 미진을 이모라고 불렀고 준혁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준혁은 진짜 삼촌처럼 아이를 돌봤다. 미진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았다. 수아는 예린이를 재우고 나면 늦은 밤 혼자 베란다에 서 있곤 했다. 미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수아 역시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있을 것이다. 6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 미지는 평소처럼 준혁에게 술을 권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죠? 한잔해요. 준혁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받았다. 그날따라 그는 술을 천천히 마셨다. 보통 때는 빨리 취했는데 이날은 달랐다.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취하지? 미진이 중얼거렸다. 준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감았다. 취한 것 같은데. 어지럽네. 미진은 그가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수아를 불렀다. 수아는 침실로 들어갔다. 미진은 거실에서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침실에서 수아는 준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호흡이 고르지 않았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준혁의 가슴은 여전히 단단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몸이었다. 수아는 천천히 그의 바지를 벗겼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평소처럼 조용히 빠르게 끝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준혁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수아는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다. 준혁이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또렷했다. 수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선생님. 수아는 얼어붙었다. 내려가려면 내려가세요. 아니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2달 전부터. 준혁의 대답에 수아는 숨이 막혔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진이가 나를 위해 한 일이잖아요. 내가 안다고 하면 그 애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수아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수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너무 오래 감정을 억눌러 왔다. 그날 밤은 달랐다. 의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느꼈다. 준혁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동시에 절박했다. 수아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깊이 억눌렀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수아의 입과 손길은 준혁의 온몸 구석구석을 간지럽혔고 준혁의 손끝은 수아의 몸의 선을 따라 흐르며 수아의 온몸을 간지럽히면서 동시에 긴장시켰다. 준혁의 손길에 수아의 몸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자신도 모르게 교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1시간이 넘도록 두 사람은 얽혀 있었다. 거실에 있던 미지는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미지는 침실 문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미진의 다리가 풀렸다. 주저앉아 문에 등을 기댔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자신이 계획한 일이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고통이었다. 한참 후 수아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홍조로 물들어 있었다. 미진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모님, 괜찮아요.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부탁한 일이잖아요.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깨어 계셨어요.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2달 전부터 깨어 계셨대요. 그런데 사모님 생각에 모른 척 하셨다고. 미진은 말을 잃었다. 준혁이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모른 척 했다고? 왜? 자신을 배려해서? 미진은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자신이 세운 계획, 남편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준혁은 알고 있었고 오늘 밤 그는 수아와 진짜로. 미지는 눈물이 났다.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이것은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먼저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어색했다. 준혁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손이 떨렸다. 수아는 묵묵히 아침을 준비했다. 예린이만 모르고 밝게 웃었다. 삼촌, 오늘 공원 가요?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서로를 피했다. 준혁은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다. 수아는 필요한 말만 했다. 미진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미진이 거실로 나왔다. 이야기 좀 해요. 셋이서. 준혁과 수아가 소파에 앉았다. 예린이는 일찍 재워둔 상태였다. 침묵이 흘렀다.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 수아 씨한테 들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왜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안다고 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 미진은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나는 당신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당신만 고통스럽게 만든 거네요. 아니야.
당신의 마음은 알아. 나는.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감정이 생겼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미진이 말했다. 수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이상한 계획을 세워서.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 준혁이 입을 열었다. 미진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보았다. 수아 씨에게도 감정이 생긴 것 같아. 미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알고 있었다. 준혁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예린이를 보는 따뜻함, 수아와 이야기할 때의 부드러움. 그 모든 것을 미진은 보았다. 수아 씨는 어때요? 미진이 물었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제가 싫어요. 사모님은 저를 믿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만해요. 미진이 손을 들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미진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은 깊은 밤이었다. 판교의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나는 당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진아, 무슨 소리야? 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나는 당신과. 여보, 우리 솔직해져요. 당신은 수아 씨와 예린이와 있을 때 더 행복해 보여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요. 아이도 건강한 관계도. 당신은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요. 미진은 울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할 차례예요. 준혁은 미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바보야.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 진짜야. 미진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26해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학 캠퍼스의 봄, 냉랭했던 시댁 방문, 작은 결혼식, 그리고 함께한 수많은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미진이 준혁의 품에서 벗어나 말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수아가 일어났다. 사모님, 저는 정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아 씨, 앉아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해요. 감정은 통제할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미진은 깊은 숨을 쉬었다. 나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돼. 준혁이 소리쳤다. 절대 안 돼.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어. 여보, 들어봐요. 미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를 잃었어요. 내가 당신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당신도 알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수아 씨와 예린이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니까. 미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아 씨와 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시킨 일이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은 길었다. 세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울고 사과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미진은 이혼을 원했지만 준혁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아는 떠나겠다고 했지만 미진이 말렸다. 수아 씨, 당신과 예린이가 나가면 그건 모두의 불행이에요. 특히 예린이한테. 아이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갈등하고 있었다.
준혁은 미진과 수아 사이에서 갈등했다. 미진은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다. 수아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몰랐다. 한 달이 흘렀다. 세 사람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관계는 계속될 수 없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미진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준혁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님, 미진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는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였다.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수아는 당황해서 예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준혁이 얼굴이 굳었다. 언제? 한 달 전. 심장마비였어. 갑자기 쓰러지셔서.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 장례식도 혼자 치렀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26살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다. 이제 나 혼자야. 집도 너무 크고. 시어머니가 미진을 보았다. 미진아, 미안했어. 미진은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고?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손주 타령하면서 너를 괴롭혔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그 애는 너 없이는 못 살았을 텐데. 준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았다. 어머니, 내 잘못이야. 아들을 20년 넘게 못 본 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시어머니는 울었다. 미진도 울었다. 수십 년간 쌓인 앙금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저녁까지 함께했다. 수아가 저녁을 준비했고 예린이도 나와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예린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귀엽네. 몇 살이니? 3살이에요. 예린이가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미진을 보았다. 미진은 조용히 설명했다. 수아 씨는 우리 가사도우미예요. 예린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집은 따뜻하구나. 우리 집은 항상 냉랭했는데.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자주 오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집안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미진은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사과 그리고 후회. 자신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미진은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은 준혁과 수아를 불러앉혔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바뀌어야 해요. 우리 셋이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수아가 놀라 미진을 보았다. 사모님, 그게 무슨... 들어봐요. 나는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동시에 남편은 수아 씨와 예린이도 사랑하고요. 미진은 수아를 보았다. 수아 씨, 당신도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진짜로. 수아는 당황했다. 그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끼리는 가능해요. 준혁이는 법적으로 내 남편으로 남고 수아 씨는 그냥 우리 가족으로 예린이의 엄마로
준혁이 파트너, 아니 두 번째 부인으로. 준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미진아, 당신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쉽지 않을 거예요. 질투도 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살 수 있잖아요. 미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당신들 둘 다 사랑해요. 다른 방식이지만. 준혁이는 내 남편으로, 수아 씨는 친구로, 자매로. 우리 셋이서 예린이를 키우면 어떨까요? 수아가 울기 시작했다. 사모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준혁이 말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20년 넘게 시댁과 인연 끊고 살았잖아요.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살지 말아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세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준혁은 일주일에 3번은 미진과 시간을 보내고 3번은 수아와 시간을 보낸다. 일요일은 4사람이 함께 보낸다. 성관계는 준혁과 수아만 가진다. 미진은 그 부분에서 물러났다. 대신 준혁은 미진과 데이트하고 대화하고 그녀의 곁에 있어준다. 경제적으로는 준혁의 수입을 공유한다. 수아는 가사 일을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예린이는 3사람이 함께 키운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다. 미진은 준혁과 수아가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준혁은 조심스러웠다. 미진의 눈치를 보며 수아의 방에 갔고 미진과 있을 때는 더욱 다정했다. 수아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밤마다 미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솔직하게 살기로. 미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2달째 3사람은 서서히 익숙해졌다. 예린이는 밝았다. 엄마, 이모, 삼촌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아이의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준혁은 예린이를 진짜 딸처럼 대했다. 어린이집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동물원에 데려갔다. 미진도 예린이를 사랑했다. 아이가 없는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예린이는 축복이었다. 수아는 점점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미진과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고 드라마를 봤다. 두 여자는 친구가 됐다. 밤에는 준혁의 파트너였지만 낮에는 미진의 친구였다. 3달째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김치를 싸들고 왔다. 준혁이가 좋아하던 건데 이제는 잘 못 담그지만 시어머니는 미진과 수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들 사이가 좋구나. 미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꼭 피로 이어질 필요는 없지. 마음으로 이어지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예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 준혁은 어머니와 화해했고 미진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수아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넉 달째 3사람의 관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미진은 여전히 가끔 질투를 느꼈지만 그것을 수아와 나눴다. 오늘 남편이 당신한테 너무 다정하더라. 좀 질투났어. 수아는 미진을 안았다. 사모님, 선생님은 사모님을 제일 사랑해요. 제가 알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위로했다. 준혁은 두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쉽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미진과는 감정적인 교감을, 수아와는 육체적인 관계를,
그는 두 여자 모두를 사랑했다. 다른 방식으로. 어느 날 저녁 예린이가 물었다. 엄마, 이모, 삼촌은 왜 같이 살아요? 세 명의 어른은 서로를 보았다. 수아가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가족이잖아. 그럼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응, 맞아. 아주 특별한 가족이야. 예린이는 웃으며 세 사람을 안았다. 나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그 순간 미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행복이라고. 6개월이 지났다. 준혁의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이사 진급이었다. 축하 파티를 하던 날 밤 준혁은 두 여자에게 말했다. 미진아, 수아 씨, 나는 당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미진이 웃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당신이 우리를 받아줘서.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사모님, 저도 감사해요. 예린이와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맥주 거품이 넘쳤고 예린이가 깔깔 웃었다. 거품이다. 그날 밤 미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판교의 야경을 보았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마다 각각의 가족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집은 행복하고 어떤 집은 불행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미지는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행복해졌다. 준혁은 두 여자의 사랑을 받고 수아는 안정된 삶을 찾았고 미지는 남편을 잃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예린이는 세 명의 어른에게 사랑받으며 자란다. 생각 많이 해요? 수아가 베란다로 나왔다. 응, 조금. 미진이 웃었다. 후회해요? 아니, 오히려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어서. 수아가 미진의 어깨에 기댔다. 사모님, 아니 언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별이 빛났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들처럼 그들도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로. 준혁이 베란다로 나왔다. 여기 있었구나. 두 사람 다. 그는 두 여자 사이에 섰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용인의 찬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 따뜻했다.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미진이 물었다. 할 수 있어. 준혁이 대답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힘들 때도 있겠죠. 수아가 말했다. 그럴 때는 서로 의지하면 돼. 미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그들만의 서약이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로. 이 특별한 사랑을, 이 특별한 가족을.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 예린이가 클 테니 방이 더 필요하다. 시어머니도 가끔 오시니 게스트룸도 있으면 좋겠다. 수아는 직업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다. 번역 일을 배워서 미진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고. 미진은 흔쾌히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준혁은 두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그들은 용인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예린이는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미진과 수아는 함께 작은 텃밭을 가꿨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찾아와 손주를 돌봤다. 너희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2년 후 예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세 사람이 모두 갔다. 다른 부모들이 수군댔다. 저 집은 엄마가 2명인가?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미진도 수아도. 중요한 것은 예린이가 행복한 것이었다. 예린이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엄마랑 이모랑 아빠가 있어.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아이들은 부러워했다. 좋겠다. 어른이 3명이나 있으면 사랑을 많이 받겠네. 3년 후 준혁은 상무로 승진했다. 미진의 책이 출간됐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이었다. 제목은 세 사람의 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비판도 있었지만 공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서평이 화제가 됐다. 수아는 번역가 자격증을 땄고 미진과 함께 번역 일을 시작했다. 두 여자는 완벽한 파트너가 됐다. 5년 후 예린이는 10살이 됐다. 어느 날 예린이가 물었다. 엄마, 이모는 왜 아빠랑 결혼 안 했어요? 수아는 딸을 안았다. 이모는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는 이미 엄마와 결혼했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에요? 아니,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남들과 다르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거야.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10년 후 예린이는 고등학생이 됐다. 미지는 60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창백함은 이제 은은한 우아함이 됐다. 수아는 40 중반이었고 안정된 미소를 지었다. 준혁은 60대였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세 사람은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예린이가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이모, 아빠, 나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정직하게. 미진은 딸을 안았다. 예린이는 이제 미진을 진짜 엄마처럼 대했다. 수아가 낳았지만 미진이 함께 키웠으니까.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어떤 선택이든 괜찮아.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베란다에 섰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손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하나였으니까. 우리 잘 살았지? 미진이 물었다. 응, 잘 살았어. 준혁이 대답했다. 후회 없어? 하나도 없어. 수아가 웃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지는 생각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은 쉽지 않았다. 질투, 고통, 혼란, 모든 것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깊은 사랑을 배웠다. 사랑은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행복은 규칙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떴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들의 사랑도 세상의 편견 속에서 빛났다. 용인의 밤은 깊어갔고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예린이가 자고 있는 방을 확인하고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준혁은 오늘 밤 수아의 방으로 갔다. 미지는 혼자 침대에 누웠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 집엔 사랑이 가득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혁이 커피를 내리고 수아가 토스트를 굽고 미진이 과일을 자르고 예린이가 식탁을 차렸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했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늘 뭐 해? 예린이가 물었다. 엄마랑 쇼핑 갈래? 수아가 대답했다. 난 이모랑 영화 볼래. 예린이가 미진을 보았다. 아빠는? 나는 집에서 쉴래. 너희들 다녀와.
준혁이 웃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는 비범한 사랑이 있었다. 미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을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틀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만의 기준으로는 옳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존중했고, 행복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각자의 사랑이 있을 뿐. 미진과 준혁과 수아의 사랑은 남들과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했다. 그렇게 세 사람과 한 아이는 계속해서 함께 살아갔다. 세상의 시선을 넘어 자신들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선택, 사랑은 참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